이번 시간에는 실전 비평적 글쓰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다양한 비평문을 읽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다양한 비평문을 감상하는 것도 비평문을 쓰는 것 못지않게 비판력과 사고력, 논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비평문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자신만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개성적인 글인 만큼 타인의 비평문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알게 되고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평문을 감상하는 이 과정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또한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평문을 감상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평문을 감상할 때는 먼저 비평의 논지가 분명하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논지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며 논증을 뒷받침하는 신뢰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평에 사용된 단어와 용어의 의미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지, 그리고 문장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비평문을 감상하는 중요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비평문은 다양한 시각에서 개성적으로 해석한 글이기에 무엇보다 열린 태도로 감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비평문을 비교해 읽어보면서 동일한 대상을 향한 서로 다른 관점의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실린 두 편의 영화 비평은 모두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두 비평은 동일한 영화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기준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비평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간략히 살펴보고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글은 송경원의 보편타당하게 소통한다입니다. 이 글의 요지가 담긴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어보고 글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좌우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정치적 구분보다는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더욱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념의 문제가 힘을 잃은 시대에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각자의 상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변호인은 이 시점에서 인간성을 건드리는 지극히 대중영화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일부 관객은 그것을 현실 영역으로 받아들여 다시금 의미화한다. 이것이야말로 변호인이 30, 40대에서 다른 세대로 확장될 수 있었던 힘이며 사회적 소재를 대중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아니, 확장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변호인의 순항에는 열풍처럼 부는 바람 외에도 이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시대적인 조류도 한몫하고 있다. 영화 평론가 달시 파켓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정 정치적 메시지나 희망보다는 주인공의 말과 열정을 통해 관객에게 힘을 주는 영화이기에 세대 구분, 시대 구분 없이 보편적인 정의와 각자의 상식을 중심으로 한 소통이 가능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인은 2014년 1월 정권 말기가 아닌 지금이라는 시점이 의미를 극적으로 확장시키는 텍스트다. 한 영화 관계자의 말처럼 대선 뒤 다들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만들어지고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 영화는 도리어 정권 초반이기에 이토록 열렬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영화는 영화의 따름이다. 동시에 정치란 가장 개인적이고 상식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글은 극장가에 불어닥친 변호인 열풍을 읽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이야기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만한 영화가 없는 상태에서 송강호라는 신뢰할 수 있는 배우를 내세워 보편적인 공감과 재미를 이끌어냈다는 세간의 일반적인 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변호인은 왜 흥행했는가라는 평범한 물음을 2014년에 관객은 변호인의 부름에 어떻게 화답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질문의 관점을 바꿔서
자신만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박 논쟁이 아무리 뜨거워도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안정되고 고를 수 있는 것은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 정치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 절묘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분석 결과입니다. 대중영화적인 관점에서 소화된 사회적 소재 활용이라는 방식을 2014년 한국 관객은 이미 수차례 받아들여 왔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결과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에 걸쳐 고른 관심과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자 글쓴이의 분석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로 살펴볼 허지웅의 영화는 영화일 뿐 의미 없는 논쟁 없기를이란 글은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과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글의 요지가 잘 드러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은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다. 특히 그간 한 편의 영화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완성도는 물론 아무런 전략과 비전도 없이 낭만과 분노만을 추동하며 과거를 소환했던 영화들의 전사, 이를테면 26년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다. 사실 변호인을 감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단점은 영화 외부로부터 발견된다. 변호인의 단점은 세상에 일배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단점은 세상에 여전히 삐뚤어진 정의감만으로 모든 걸 재단하며 민폐를 끼치는 열성 노무현 팬덤이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공모자이자 공생관계인 저들은 변호인과 관련해서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만을 양상하며 논쟁의 가치가 없는 논쟁의 장을 세워 진영의 외벽을 쌓는 데 골몰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건 피곤한 노릇이다. 그 난잡한 판에 억지로 소환되는 건 더욱 끔찍한 일이다. 이 재미있는 영화가 재미를 찾는 관객들과 불필요한 소음 없이 만나고 헤어지길 기대한다. 글쓴이는 영화 변호인은 실제 사건과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왔으나 어디까지나 가공의 이야기이며 노무현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전기영화가 아니라는 점은 시대 상황이나 시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세련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존 인물을 다룬 기획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느 시점을 다루느냐인데 이 영화는 돈 잘 벌던 세무전문 변호사가 각성하고 정치적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인 불임 사건을 선택했고 이는 노무현 이야기를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상품으로 풀어내기에 적절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유사 슈퍼히어로물로 볼 수 있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지나치게 평면적인 절대악으로만 그려졌다는 점과 주인공 송우석을 연기한 배우의 연기력에 비해 각본과 연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이지만 영화 외부의 요소, 즉 한편에는 일베가 다른 한편에는 열성 노무현의 팬덤이 의미 없는 소음을 양산하며 이 영화 감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소음 없이 관객들이 재미있는 영화와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비평은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얼마든지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평적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의 비평글 혹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과 자신의 글을 비교해 읽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분석을 접하고 이해해 보면서 자신의 글을 보다 나은 형태로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의 강의에 걸쳐 비평적 글쓰기 개념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든 활동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다양한 비평문을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